이길려 산부인과. 이길려 이름을 걸고 진료한다. 기구의 이길려 산부인과 원장으로 4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진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풀네임을 병원으로 내건 의미는요, 당신에서는 파격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김한칸 박내과 이런 식이었지만은 이름 석자를 다 넣는 것도 드물었지요. 길병은 46세의 진료 설명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길려 산부인과는 이전보다 부지가 늘어났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총 36병상 규모였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할 거로 예상했지요. 모자랐다는 말씀이군요. 병원 건물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선전으로 체험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다짐하고 왔겠습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최신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인천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올림포스 호텔밖에 없었습니다. 이길려 산부인과가 성관계를 갖춘 인천의 두 번째 건물이었죠. 인천 이외의 지역분들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올림포스 호텔은 1965년 10월 개관한 인천 최초의 관광 호텔이고 67년에 국내 최초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했고 당시 국내 최고의 관광 호텔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큰 건물이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환자가 또 구경을 왔습니다. 왜 쫓지는 않았습니까? 성가신. 그럴 리가요. 거린들을 쫓지 않는 게 우리의 집안 전통입니다. 제가 당시 이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68년 1월 29일 경향신문 기사인데 제목은 서울 아파트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보니까 아파트 6층이나 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 근데 또 특히 여자 어린이들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등장했다는 것인데, 그런 아이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인천은 명물이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할 때 작업자들이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밤중에 간호사가 오르면 계단을 뛰어내려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까지도 그 컴컴한 데서 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바로 사망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작업자들이 서울대 공대를 나온 엘리트였어요.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최고 엘리트가 작업을 한 것이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병원 건물 1층은 진료실과 대기실, 2층은 수술 3층부터 8층까지 입원실, 최고층은 총장님과 가정의 거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선수 진찰대를 거치자고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의료기에 만든 분을 모셔다가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환자들 진찰대 직접 올라가서 누워보신 거군요. 간호사 직원들 앞에서 내가 환자가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직접 체험해보니까 환자가 느낀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올라가 보라고 했더니 엄청 민망해요. 진료실 할 때 울편 산모들을 채촉하지 말라고 교육했습니다. 분필된 의사 선생님, 용어의 변전서를 잠깐 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누구이나 맞지만 간호사라는 용어가 간단치 않더라고요. 간호부도라고 했기도 했고요. 간호원은 공식 용어가 됩니다.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바뀐 것은 1980년 조선사라도 그렇게 조선원 이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1980년 10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통과되면서 이렇게 원으로 바뀌었다고. 간호사는 부녀자 간호사, 보조원 간호하는 선생님으로 공식 용어가 격성돼서 온 셈이네요. 자, 의사 선생님, 현재 간호 파트의 호칭격이 점점 높아진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산파라는 단어는 의미로 사용한 출산을 도와주는 할머니라는 뜻으로 뉘앙스가 고리타분한데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은 신문에 그런 식으로 썼지요. 산파.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산부인과 개반 60년대 말에는 간호원이 공식 용어였지만 이제부터는 간호사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간호사. 일요일도 예외 없이 교육이나 대청소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대부분 중졸이었죠. 순서는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월요일에 영어 또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따라주었었고요. 환자를 볼 틈도 없을 텐데 그게 가능했습니까? 강의는 총장님 혼자서 아침 말고 그렇지요.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 무렵에서 새벽에 쓰지만 간호사와 같이 병원 청소를 시작하고 청소 끝나면 강의하고 강의 끝나면 아침 먹고 그런 일과였습니다. 간호사들도 병원에서 숙식을 했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라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입원실.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도와주는
아주머니 몇 명이 맡았습니다. 청소를 도와주는 분은 따로 없고요. 사람 보니까 전체가 말 그대로 한 식구였네요. 식구. 진짜 먼 옛날 이야기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그건 알 겁니다. 병원 청소를 비롯해서 모든 걸 오너 의사, 대학생에서 결국 찰치가 아니었습니다. 식물살이 소녀가 많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다나도 가정 가사 도우미 같은 격상되어 왔네요. 시대적인 설명도 약간 보충해 같은데 그때 간호사와 조무사 구별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66년 국회 개정되면서 이렇게 오히려 간호 보조원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 중졸 이상 여성은 고학력에 속했습니다. 그만큼 귀했는데 그런 여성들도 자기 시험이 어려운 간호사보다는 손쉬운 간호 보조원에 몰렸죠. 그런 상황에 의해서 무료 강의까지 해주셨으니 그때 간호사들이 그렇게 총장님을 좋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족 시원을 빌었습니다. 지금도 소식을 주고받아요.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오기도 하고 바퀴 달린 회전 의자의 의미는 65년 가수 김용만이 회전 의자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대단한 인기일 겁니다. 소스들 빙글빙글 도는 의자 등등. 그리고 68년에 동아일보에서 동양강철의 신제품 판매가 있고요. 책상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광고를 받드는 고생을 좀 덜 했겠네요. 저는 세상 가서 바퀴를 구입해서 의자에 달았습니다. 바퀴 달린 회전 의자 그만큼 귀한 시절이었죠. 성공 출세에서 회전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회전통에서 환자를 돌봐야 절약이 되니까요. 시간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맡고 있다. 진료실에서 진료실 진찰을 놓고 세개 놓고 환자를 줄까지 서서 기다리는 환자를 생각하면 1분 1초도 아껴야 하는데 여기서 바퀴가 부러지나 하는 철공소에서 바퀴 난 상태의 조악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바퀴가 부러지거나 고장나면 의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본 바는 당시 미국에 그런 침대는 없었습니다. 평균 키에 대해서 기후하기 의해 환자들이 처음 미국 의사라고 불렸다고요. 말도 못합니다. 겨울에 깜깜한 때에 환자가 들이찬다 말고 이렇게 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나면은 참 그늘을 쓴 것이 마지막 환자 진료하면 진료 종료 신갈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줄까지 섰습니까? 문 밖까지 줄 섰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밤에도 병원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문을 닫으면 자기 앞선서 진료가 끊길까봐 이렇게 처음에는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이 추우니까요. 이렇게 보증금 없는 병원 환자가 많은 나라 얼마나 왔습니까? 하루에 한 300명 정도 진료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후부터 환자가 몰려든 것은 한때 무료 진료권을 놔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환자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결심하고 들어왔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돈이 없다고 무리라고 써붙일 수도 없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비를 받아야 했고요. 고심 끝에 생겨낸 아이디어가 무료 진료권이었습니다. 무료 진료권 몇 장이나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장에게 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무료 진료권은 실질을 살리지 못한 에서 단발로 끝났습니다. 한 번은 금반지를 낀 분이 그걸 들고 진료받으러 왔다고요. 이분이 어지간히 부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료 진료권은 엉뚱하게 쓴다는 생각에서 150명으로 끝냈지요. 그래서 보증금 없는 병원이 나오는군요. 총장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대로 술값, 책값, 병원비는 떼먹어도 죄가 되는 등 우스개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자궁의 임신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궁의 임신 환자는 수술받지 않으면 사망이 일까지 됩니다. 그 환자는 법광출을 응급 상황이었죠. 이렇게 수술비가 없었군요. 당장 수술비 없어서 보증금이 내야 되는데 그 안 하면은 뭐 큰일 나니까요. 이렇게 병원 보증금이라는 키워드가 해봤습니다. 먼저 68년에 부산의 모 기독병원에서 비영리기관에서 허가를 받고 보증금이 있어야 진찰비도 150만 원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참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고 병원 문턱이 참 높을 때였습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였죠. 기사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69년 10월 21일 매일경제에서 연재물인데 서울 서대문구에서 심의전 의사는 연결에 따라서 보증금 없이도 입원 가료를 해주는 가르간 인설가기도 하다. 총장님 같은 분이 또 계셨네요. 측은할 마음이 그랬군요. 그런데 나는 아예 보증금 없는 병원이라고 큼지막하게 쓴 종이를 병원의 정문에 붙였습니다. 그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환자의 어머니에게 우리 병원은 보증금이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수술부터 받으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보증금을 안 받으면 뭐해요? 어차피 수술비도 없는데 정말 찌적이죠. 예.
가난한 분들이었군요. 그래서 수술비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자는 며칠 후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눈물바람이 죠. 그리고 나서 보증금 없는 병원이라고 써서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면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깎아주고 하려고 간호사 수납창고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하소연하는 환자는 미리 알려달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모르게 암으로 표시한 것은 자존심 살려주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거꾸로 총장님이 수납창고 직원에게 병원을 빌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층이 24명이라는 크지 않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진료실과 수납창고 사이에 작은 창이 있거든요. 저희가 손을 들거나 눈짓을 하면은 병원비를 받지 말라는 신호였죠. 이건 서로 시선이 맞출 때의 이야기이고 보통은 진료기록부에 X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나중에 여러가지 농수산 특수품을 들고 와서 보답했고 그들이 병원 마당에 쌓였다고요? 정이 넘치는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인천 지리는 병원 근처와 연안 부두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성도에서 망도 나오고 또 덕적도 나오고 옥수수가 맛있고 제에서는 구울등에서 또 서울에서 나오는 멍게가 맛있고 그때 알았죠. 어제 그저뿐인가요? 퇴원하고 한두 해 지나서도 병원비 일부와 쌀을 들고 왔던 환자도 있었고요. 감자 옥수수 같은 것도 우리 동하에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고 갚는 것도 정말 감개무량한 것이었군요. 한국인은 착하고 특유의 정이 있죠. 코로나19 생존 박수를 받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생활의 추억을 내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봉사와 희생으로 한국이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국으로부터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그때의 감동을 누구나 잘 압니다. 명절 앞둔 어느 날 참외 한 방울을 들고 찾아온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울컥. 무천 진료봉사. 의사와 의료시설이 없는 섬을 무의도라고 합니다. 인천 연안에 무의도가 많은데 안 가본 섬이 없을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가본 데 빼고는 다 가봤습니다. 그때 찍힌 사진에서 강의하는 장면이 있네요. 여성연합 혈관 또는 수정 과정을 그림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환자들은 좋은 의사 수준이면 그때만 해도 환자들이 심각할 정도로 자기 몸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저는 가끔이면 환자 병과 치료 방법도 주의 상황을 환자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군산의 생과 마을 구조를 설명했을 때요. 환자들이 저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의사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특별한 것은 다른 의사도 진료받을 때 의사인 저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비뇨기과 같은 데서 해부하고 공부한 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미용사들과 함께 무이철 진료를 하는데 어떻게 연기하게 된 겁니까? 제가 무이철 진료를 한다는 소문을 하자 미용사 협회에서 찾아왔고 다들 가능 어렵게 미용사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미용실 앞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들어봤습니다. 당시는 미장원이라는 용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데 미장원 시다 선언하면은 이렇게 시다로 해보라고 하는 그런 형편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사치였죠. 미용사협회 회장이 저를 찾아오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미용사들을 병원비를 할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락했습니다. 그러더니 미용사협회 회원들도 무이천 진료에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머리카락 잘라주는 봉사를 해준다고. 그래서 자매 결혼을 했지요. 그분이가 미성년들 머리도 잡아줬습니다. 머리를 만지기 전에 얼굴 가리고 DDT를 뿌리면 시커멓게 머리니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유해생활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DDT는 당시로서 높은 살충제였습니다. 현지에서 감자떡이나 생선을 들고 오는 주민들이 많았고요. 이렇게 시간 요즘 이길 선생 안 했어요. 이런 거예요. 예전 치료를 받은 환자군요. 10년 만에 재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재회를 하고 정말 뿌듯했겠습니다. 그분의 기분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공짜에 조금 쑥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간호사들에게 받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깔 웃었습니다. 사진이라 찍어 들고 그랬어요. 보증금이 없다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면
그 환자였습니까? 그분 아니었습니다. 자궁외 임신 환자도 많았고 무료로 수술해주는 환자도 많았으니까요. 저런 기록에 무료 부인 금진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도 연도 같은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없는 병원은 1969년 11월 무이천 진료였고요. 그런데 인천 미용사협회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자매 결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병원에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이기려 산부인과 기린들을 해서 배포했습니다. 고마운데 기후 이후에 환자에 대한 태도는 청장의 수술 떨어진 점이 있습니까? 모든 환자 우선을 한다는 기본 철학은 떨어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기국 목적 자체가 2년 동안 연 없이 봉사하고 미국 가자는 건데 이것이 더 봉사에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보다 내 나이가 더 많아졌던 것도 변화는 변하겠네요. 그때가 30대 후반을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덕분에 환자들 볼 때 여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오히려 내가 나이가 많아진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환자와 대화하고 환자의 심리까지 돌보는 일이 편해졌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진찰대에 넣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개원 초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1, 2, 3부이과를 할 때는 한 손으로 환자를 다 만지면서 긴장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엉덩이도 토닥여줬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지만은 의사를 신경 써야 하는 일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잘 안 하는 일을 저만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수술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해서 환자를 직접 안심시켰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마취 받을 때 무척 두려워하고 긴장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마취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를 끌어안아서 일으킨 것도 같은 의도였겠죠. 예. 처음에는 산모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또 친밀감을 통해서 환자를 끌어안아서 일으키는 일이 또 진찰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환자를 안으면 체온과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어요. 환자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무겁게 안겨오는 환자는 치료를 더 해야 하고 또 가볍게 느끼는 환자는 거의 완쾌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환자의 미시다. 휴가한 지 2년 지난 시점에 미국에서 연구 비자가 나왔습니다. 1970년 연말의 일입니다. 이때 미국에 계셨다면 설리번 박사가 매우 기뻐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겁니다. 설리번 박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카드를 보내왔는데 그때마다 닥터리 자리는 아직도 남겨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남으셨는데 때를 놓치신 건가요? 때를 놓치기보다는 너무 깊숙이 환자들에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환자에 미쳤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 사실은 환자도 저에게 미쳤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었고 넣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면 진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자를 놔두고 나만 잘 살려고 미국으로 떠난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총장님 얼굴 보는 것만으로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길경은 사심적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새벽까지 분만을 받고 쓰러지다시피 잠자리에 들었던 날일 것입니다. 간호사가 깨워서 진료실로 내려가 보니까 멀쩡해요. 임신 7개월인데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1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데 짜증이 좀 나셨겠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짜증이 났다면 환자를 어떻게 돌봤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참 많다. 1970년대 초에 우리 병원에 30대 인구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넋이 나간 채 찾아와서 인도네시아를 출장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 품에 안겨서 너무 서럽게 웃는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친정엄마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고맙긴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보다도 저를 먼저 찾아왔으니까. 혹시 1969년 진찰했던 이정권이라는 사모를 기억하십니까? 지구명 햇살 고사하고 바른고문 간에도 형편에서 산부인과 찾아와서 아이를 지우려 했던 분입니다. 이길려 산부인과 이름이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그런 사연을 가진 산모가 한둘이 아니기도 했고요. 우선 이분의 말을 전한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배 아플 때 만난 분이 이길려 원장님이고 여쪽에는 박사님, 회장님, 원장님이십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말씀에 내가 우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특히 감동을 받은 부분은 객관적인 직후도 아니고 우연히 기정견을 발견하고 굳이 그 사인을 전하기 위해서 기정까지 들어줬다는 점이 있어 무슨 환자뿐만 아니라 총장님 책임지게 된 사람이 개원 초기에 비해서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미국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된 것 이것도 언니가 환자를 위해서
언니의 손맛에 대해서 환자들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렇게 그러게 말입니다. 거의 식사를 하였다고요. 말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하도 안 먹으니까 언니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분위에서 계란을 떠서 했다. 이거라도 그럴 때 언니가 필사적으로 영양 공부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랬습니다. 총장님의 진료실과 수술은 물론 층마다 시계와 달력을 몇 개씩 써둬야 이렇게 했군요. 1번 1차로 다 아껴서 환자 한 명이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거울을 층마다 몇 개씩 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환자를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실 침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 8층.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아요. 그게 더 빨랐거든요. 층수를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계단도 2, 3개씩 뛰어다녔죠. 그렇게 호출을 받고 뛰어내려가면서 한 번씩 거울을 보는 거예요. 층간복도에서 거울을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밤중에 급히 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